주요 기업들이 2020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현장 방문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혁신을 통해 상생 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자산운용의 상품 중 원금 손실 확률이 높은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금투는 계약상 펀드 부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급행버스의 일종인 BRT를 확대 도입해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 없이 달리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성남 등 모두 5곳의 시범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새해 업무 첫날을 맞은 기업들은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은 미래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업무 첫날,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래 혁신 기술로 꼽히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서 리더십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룹 총 투자를 연간 20조 원 규모로 크게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간 중심의 스마트 이동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경영 일정으로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해당 부문 사장단과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초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새해 들어 첫 출근인인 오늘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어떤 화두들을 꺼내 놓았을지 임종윤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시무식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오늘 오전에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요. 본격적으로 2020년도 업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시무식을 한 그룹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LG그룹은 일반적인 강당 시무식 대신에 구광모 LG 회장이 영상을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 그리고 함께 신년사를 전달했고 좀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GS그룹 같은 경우는 허태수 신임 회장이 스탠딩 토크 형식으로 시무식을 진행해서 좀 이채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신년사의 내용일 텐데 네. 올해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예, 미래에 대한 언급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실현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래라는 이 단어를 새 화두로 꺼내들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공감과 공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와 함께 또 고객이라는 표현도 여러 총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로 실천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어려울수록 답은 고객의 불만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낫긴 해도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일단 작년에 부진에서 벗어나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마이너스 13% 가까운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6% 가까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 건데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고 5G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매출 증가의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연간 400만 대 국내 생산 체제가 처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국내외에서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그만큼 생산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등은 작년보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금리, 환율, 유가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국내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도 일단 올해가 작년만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들이 등급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중립적이다라는 식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준법으로 새해 첫 발을 뗐습니다.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10명 안팎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지영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김지영 변호사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 신구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중재를 맡아왔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법을 과감하게 실천해 내주신 삼성과 반올림 두 당사자에게 가장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 등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뇌물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임원 인사를 하지 못했고 지난달 전격 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후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준법감시위 설립이 사법부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준법감시기구는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미 있는 것인데 또 새롭게 만들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진보측 인물로 앞세운 것은 그 사법재판을 앞둔 삼성 측의 보여주기식. 김지영 변호사는 오는 9일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과 같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한 상품 중 원금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무역금융펀드가 우리, 하나은행 등 대형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전체의 80% 이상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금융당국이 눈여겨보는 것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이 회사는 계약상 펀드 투자의 부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 상품을 가장 많이, 그것도 부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다고 당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한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은 2,436억 원입니다. 라임운용은 여기에 신한금융투자에서 3,500억 원을 빌려 총 6,000억 원을 해외 무역펀드에 투자했고 이 중 약 2,400억 원은 금융사기로 원금이 아예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결과 이 상품은 신한금융투자 창구에서 가장 많은 888억 원이 팔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700억 원, 5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전체 무역금융 투자금의 86%가 이들 3개 금융사 영업창구에서 팔린 겁니다. 특히 신한금투는 계약상 라임운용에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만큼 펀드 부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음에도 가장 많은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 라임하고 부실을 알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숨겼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판 상태에서 부실이 난 걸 알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서도 또 일부는 추가적으로 급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에 따라 일부 법무법인들은 투자자들을 대신해 불안전 판매 등을 이유로 신한금투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신한금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S 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 펀드의 판매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뭐 내부 검토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권은 이 무역펀드 손실이 이번에 자산이 동결된 미국 무역펀드와 부실 가능성이 큰 남미 무역펀드의 투자 비중을 고려하면 원금의 70%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각종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안전과 관련된 관리비는 절대 깎지 말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 중부발전 등 공공기관들이 이를 사실상 깎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김용규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당정이 내놓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리비가 부족한지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구입하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산재 예방 비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중부발전, 가스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비 증액은커녕 사실상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가 예정 가격 작성 시에 계상한 금액을 공사 원가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낙찰 금액에 맞춰 반영함으로써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한전이 지난 3월 입찰 공고한 서강주지사 신축공사에 원래 배정돼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1억 7,500만 원이었지만 계상된 금액은 1억 3,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분의 1에 달하는 3,700만 원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산재 예방 비용이 감액된 계약은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9개 기관 93건으로 규모가 총 10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적발된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걸쳐 안전관리비 책정 기준이 바뀐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측은 감사원의 변경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아직 조치 요구가 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뿐 아니라 각종 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채를 듣고 있는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10% 상승한 걸로 가정할 때 이 주택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88만 원으로 지난해 565만 원의 2배에 달합니다. 또 내년에는 1,421만 원, 내후년에는 1,55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지난해보다 0.1%에서 0.3%포인트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 기존 85%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까지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90%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이 같은 종부세 인상률이 폭탄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시가액의 그 현실화가 또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이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양도, 상속, 증여세도 실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경우 시가가 160억 원이 넘는데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은 극히 일부며 대부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60세부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지고
장기 보유 공제의 상한이 높아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154만 원에서 앞으로 130만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버틸 만한 수준의 세부담이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 없이 달리는 버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인천과 세종 등 우선 5곳에서 시범 운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BRT는 일종의 급행버스로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 위주로 움직이는 등 지하철의 체계를 접목한 버스입니다. 다만 국내 BRT는 현재 일반 버스와 비슷해 제대로 된 BRT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BRT 중 가장 고도화된 세종 BRT도 국제기준 4등급 중 3번째 등급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버스는 정류장에서 섰다가 교차로 가면 교차로에서 섰다가 다시 가잖아요. BRT가 되고 나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만 섰다가 교차로에서는 거의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위에 있는 지하철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과 부천을 잇는 17km 구간과 인하대와 서인천을 잇는 9.4km 구간, 그리고 창원과 성남까지 모두 4곳에다가 세종에는 지하철처럼 별도로 분리된 정류장과 사전 요금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BRT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0%, 절반의 건설 기간만으로도 지하철과 비슷한 교통 효율을 제공한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지난 2018년 한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서 계약 무효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조합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다른 집을 받아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경기 화성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조합원 23명은 106동과 107동의 특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약속받고 조합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충분한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해당 조합원들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정된 호수를 분양받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에 변경되면 용인한다,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요. 각서를 쓰기도 하고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거. 하지만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받고자 했던 층이 있는데 돈이 있고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 분양 과정이 다른 만큼 지역주택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금리,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값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인데 올해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투자처는 어디 있는지 장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를 오늘 이렇게 1.25%로 낮췄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경기 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는 어려워졌고 지난해 사고가 많았던 고위험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인상된 데다
올해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차 무역 합의라든지 혹은 북한과의 관계 전체적으로 하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지난해 주요 미국 증시 지표가 2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금액도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80%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리츠 상품을 3년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들도 리츠 사업을 강화하는데 리츠 자산관리 회사를 만든 대우건설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리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럼 분석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신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청와대가 올해 경제 성장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상생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 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해 청와대 주관 신년 인사회는 대한상의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 개최에 이어 경제 성장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 인사회에는 정관계 인사들만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 5단체장, 중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까지 각계각층의 인사 2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6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의 합동 간담회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절실한 만큼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모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아쉽다. 경제 정책의 성과가 없었던 인사에 대한 일단 교체가 있어야 되겠고,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변화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 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내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별도의 신년 인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내 대표 경제방송 SBS CNBC가 개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SBS CNBC는 경자년 새해를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창사 10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해 우리나라 경제방송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SBS CNBC 뉴스. SBS CNBC는 우리 경제의 동력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그대 힘내라를 연중 캠페인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왜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짚어봅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도 초청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친숙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 방향으로 제작, 방송할 예정입니다. SBS CNBC의 개국 10주년 대기획 기업 그대 힘내라 프로젝트는 연중 내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등으로 향후 10년의 우리 경제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지난해 먼지김 논란이 발생한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매연 홍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여 명의 위임을 받아 LG전자 을건조기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LG전자가 TV 광고 등을 통해 자동 세척 기능을 홍보했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개선되겠지만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성장과 물가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성장률이 2%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며 12월 지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가 오름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8% 올라 0.1%였던 전주보다 상승률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지난주 0.1%에서 이번 주 0.07%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K뱅크가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 상품 판매가 중단돼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부터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소액 대출인 쇼핑머니 신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K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여신 상품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해왔지만 자본 확충이 쉽지 않아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새해에는 대기질이 괜찮아질까 했는데요. 2020년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며 대기질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기질은 나쁜 와중에 추위는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에도 각각 5도와 9도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대구를 비롯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지역들이 있겠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춘천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속초와 울진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울진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아침 기온 1도 보이겠고 낮 기온 부산과 제주가 11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 서울은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을 맞아 기업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은 SBS CNBC,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